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드디어 책 제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가장 앞으로 돌아왔지만 또 녹화는 마지막 단원이죠. 이제 세 번에 걸쳐가지고, 원소, 그리고 원자와 분자, 그리고 이온 파트에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자, 원소를 이해하기 전에 보게 되면 처음에 역사적인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죠? 모든 과학 분야가 그렇듯이, 그죠? 이 고대 때 생각이 나오고, 고대를 지나 중세, 중세를 지나 근대, 근대를 지나서 현대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현대까지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근대에서 마무리가 돼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 또는 대학 가서 전공을 하셔야 현대까지 과학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거기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는 이 과학이라는 게 과학만 한 게 아니죠. 그때 사람들은 뭐 천문학, 과학, 철학, 또 뭐 신학은 참 중세 넘어서면서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많은 학문들이 얽히고 설켜서 같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학적인 부분만 뽑아서 본다 그러면, 자, 탈레스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탈레스는 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어떤 생명체가 발생하고 물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원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외우기 힘들면 물 먹고 탈레스, 그렇죠. 배탈 난 거죠. 물 먹고. 그래서 물 먹고 탈레스 이렇게 외우시면 만물의 근원이 물 한 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탈레스죠. 그죠? 그 다음에 탈레스 외에도 그 이후에 이제 아낙시메네스라든가 또는 데모크리토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러 과학자들이 나옵니다만 여기 책에 나오는 사람들만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에서도 이론론을 주장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론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의 선생님이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헬라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한 2000년간 이 사람의 과학적인 이론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생각했던 과학이 2000년간 모든 거에 뭐 진리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 한 개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물, 불, 흙, 공기. 근데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엠페도클레스라는 과학자가 이 네 가지에서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엠페도클레스 주장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서로 바뀔 수 있다. 사원소 변환설이라 그럽니다.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불이 되기도 하고 뭐 불이 뭐 다른 것도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변할 수 있다는 말에서 중세 아시죠? 그죠? 캐톨릭 쪽에서 많이 필요했던 게 뭐였어요? 중세 때. 성전을 짓다 보게 되면 이 금덩어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금덩어리. 그래서 중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변화시켜서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실패했겠죠. 실제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어쨌든 실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험 도구와 실험에 필요한 약들, 뭐 기구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순수하게 과학적인 발전은 가져오지 못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이 중세를 과학기의 암흑기다. 뭐 이렇게들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금덩어리 뭔가 변화시키려는 그렇죠.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가 지나면서 이건 전부 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보일이 처음으로 이 원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보일의 제2자간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보일이 주장한 이 원소에 대한 개념도 이 고대 때 데모크리토스라는 과학자가 먼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한 게 고대의 입자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책 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고대 때는 탈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딱 둘이밖에 안 나오잖아요. 원래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 하나다. 이런 소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 변환설. 네 가지다.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가 있는데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내용은 거의 터무니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근대입니다. 근대에 넘어와서 이제 보일이라는 과학자로부터 원소라는 개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어떤 작은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그 바로 밑에 물분해 실험이 나오죠. 물분해가 왜 그래 중요하냐면요. 한번 봐봐요. 이게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대 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대 사람들의 이 주장을 깰 수 있는 게 물을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어요?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33종의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도 나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라부아제입니다. 그리고 라부아제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기 짱이었죠. 그때 중세 때만 해도 거의 뭐 아이돌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귀족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었는데, 그죠? 와이카는 책에서 봤죠. 이분, 그죠? 그, 시민혁명 때, 그렇죠. 끌려 나와서 단두대에 채용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잘 벌 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에서 이제 라보아지에가 이렇게 실험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물이 분해가 됐냐면요. 이렇게 주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주철로 되어 있어요. 주철. 주철은 원소 기호로 SN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철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막 뜨거운 막 숯덩어리, 석탄 이런 것들로 덮어놨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이렇게 물을 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 주철은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산소와.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산소고 나머지 H 수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철이 물 분자에 붙어 있는 산소를 떼갖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주철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 분자에서 왜 다른 데는 산소가 없으니까 물 분자에서 산소를 떼갖고 가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게 돼요? 수소 분자가 따로 나오게 되죠. 결국 물이 분해되어서 수소가 발생한 거예요. 산소는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결국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이 고대 때 과학자들은 쇼크죠. 물이 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연 때 이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를 막 뿌리면서 불 갖다 대면 빵 터지죠.
그래서 수소의 특징이 뭐냐면 펑 소리를 낸다 이런 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무색, 무취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수소의 특징이 이때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막 이렇게 대공연장에서 이런 실험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죠. 영화 공연이 아니고 과학 실험을 이 공연장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나오면 막 사람들이 둘러싸고 막 이렇게 또 귀족들은 자기들 귀족 파티할 때 라보아지에 초청해서 이 물분해 실험을 하게끔 했던 거죠. 그럼 이 실험을 막 보면서 그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물을 분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와 근대로 넘어오면서 옛날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 또 물불 흙공기로 생각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든 물질의 근원이 원소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다고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원소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현재 알려진 원소는 120여 종입니다. 120여 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적인 건 한 93종 정도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인공적인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원소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93종인데 90여 종으로 나와 있죠. 90여 종.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그죠? 옛날 책에는 93가지라고 딱 집어 얘기했는데 이제는 90여 종. 그 다음에 오늘날에 뭐 120여 종 이렇게 나오네요. 옛날 책에는 110여 종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이 보면 알루미늄 포일 나오죠. 물은 수소나 산소로 되어 있어요. 소금은 나트륨, 염소,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소들이 모아져서 어떤 물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원소들의 특징 옆에도 나왔죠. 헬륨, 구리, 규소, 질소 같은 원소들이 나옵니다. 아래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소는 그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쓰이기도 하고 수소 자동차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산소는 이제 호흡하고 관계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소통에 들어가기도 하고 철은 이제 많은 건축 자재들 만들 때 쓰고 금은 당연히 장신구나 여러 가지에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들이 각각 어떠한 것들에 쓰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쪽. 12쪽 넘겨주세요. 자, 이 원소들은 대표적으로 이 금속 원소, 그리고 비금속 원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금속 원소들은 주로 이 불꽃 반응을 통해서 색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00%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금속 원소나 또는 이 금속 원소를 포함한 어떤 화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화합물과 금속 원소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색깔이 나옵니다. 그 색깔을 외워야 돼요. 외울 게 참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불꽃 반응의 특징 하면서 나옵니다. 실험은 아주 간단한데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색깔을 외우기만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리튬은 리튬 LI 리 발음 나죠? 리튬은 빨간색입니다. 불꽃 반응에서 빨강.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도 빨간색인데 리튬보다는 조금 더 진한 빨강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고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청록색입니다. 청록색. 그리고 칼슘은 주황색, 그리고 바륨입니다. 황록색.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색깔 자체를. 고등부 때까지 계속 쓰이기 때문에 이 색깔 자체를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들이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리튬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색깔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구분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칸이 나오죠. 스펙트럼은 이 빛을 이 분광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해해서 빨강이라도 똑같은 빨강이 아니에요. 밑에 보면
리튬이 그려진 스펙트럼 선하고 그리고 스트론튬이 그려진 스펙트럼 선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똑같은 원소라면 거기 적혀 있죠. 선의 색깔이 같아야 되고 선의 색깔 같아야 되고 선의 위치도 같아야 되고 선의 굵기도 같아야 되고 선의 개수도 같아야 됩니다. 뭐 선의 길이 이런 건 아니에요.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이 이거는 같은 원소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물질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X 속에는 원소 A, 원소 B, 원소 C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X라는 물질 속에 선이 막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러면 A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 선 두 개가 여기 일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A는 더 이상 선이 없어요. 그러면 A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B라는 물질은 들어가 있는가 생각했더니 요거 두 개는 일치가 되는데 야가 일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X라는 물질 속에는 A는 들어가 있지만 B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불꽃 반응은 자 뒷부분에 페이지 15페이지를 펴시면 불꽃 반응은 이 급불꽃과 속불꽃이 있는데 반드시 이 급불꽃에 갖다 대셔야 돼요. 왜? 여기가 산소 공급도 좋고 불꽃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갖다 대야 되고요. 요 짝대기는 니크롬선을 씁니다. 니크롬선 또는 니크롬선 대신에 백금을 쓰기도 합니다. 오, 가격대가 좀 세졌죠. 백금선을 쓰거나 니크롬선. 왜냐하면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은 열에 견디는 힘도 강하고 자기들은 타면서 색깔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물질들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혹시나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염산에 담궈서 불순물을 소독하고 불꽃에 확인을 합니다. 색깔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시료를 살짝 찍어서 불꽃 반응의 색깔을 확인하시게 되면 아, 이게 어떤 원소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비슷할 때는 이 불꽃을 향해 분광기를 이렇게 들다 보게 되면 이 색깔을 정확하게 스펙트럼으로, 선 스펙트럼으로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스펙트럼이 똑같으면 정확하게 자는 어떤 원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날아오는 이 빛들이 있겠죠. 그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 그 별에는 어떤 원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이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면 또 자세히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